차가운 빗줄기가 병원 창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섞인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수연은 의사의 건조한 선고를 들으며 자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머니의 생명은 길어야 한다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였다. 수연은 멍한 눈으로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와 쏟아지는 빗 속으로 몸을 던졌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가 도박빚을 남기고 떠난 후 오직 수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를 돈이 없어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뼈에 사무치게 시렸고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기에 젖은 옷을 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태주 호텔의 VVIP 라운지였다. 수연은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붉게 충혈된 눈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흔들리는 동공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당장 해고를 당하더라도 어머니의 약값이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운지 안은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최고급 와인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을 구할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손님들의 대화 소리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려왔다. 그때 라운지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슈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과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태주그룹의 총재 차도진이었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고 오만했다. 그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고 그 뒤를 수행 비서들이 따르고 있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가 이 호텔의 주인임을 직감하고 길을 비키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며칠째 이어진 간호와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로가 한순간에 몰려와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은 수연의 손에서 트레이가 미끄러졌고 그 위에 있던 최고급 레드와인 잔이 허공을 날았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붉은 액체가 도진의 새하얀 셔츠와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라운지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달려들려 했지만 도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그의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옷을 망친 장본인을 내려다보았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연은 도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이미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한 눈동자였다.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변상하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고 도진은 그 점이 묘하게 거슬렸다. 변상이라. 도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재킷을 벗어 옆에 있던 비서에게 던졌다. 이 옷이 얼마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당신 월급을 10년 동안 모아도 단추 하나 값도 안 될 텐데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자존심보다 당장 내일 어머니의 병원비가 더 급했기에 이 남자의 모욕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지는 수연의 반응에 흥미를 느꼈다. 자신을 보며 얼굴을 붉히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아부하는 여자들은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 같은 눈을 한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그의 사냥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내 방으로 데려와 청소라도 시켜야겠으니까. 수연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지만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쫓겨나면 갈 곳도 없었고 혹시라도 그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크기의 거실과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도지는 셔츠의 단추를 풀며 소파에 앉았고 수연에게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아.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도지는 와인잔을 흔들며 그녀를 뚫어지게 관찰했다. 이름이 뭐지? 수연이 대답했다. 이수연입니다.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겁이 없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압니다. 태주그룹 차도진 총재님. 수연의 대답에 도지는 입꼬리를 올렸다. 알면서도 그렇게 덤덤하다니 재미있어. 아까 자네 눈빛 아주 마음에 들었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이었지. 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수연 앞으로 던졌다. 열어봐.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병원 진단서와 미납된 병원비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떻게?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도지는 차갑게 웃었다. 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뒷조사 정도는 10분이면 끝나.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더군. 1억이라 지금 자네 상황에서는 꿈도 못 꿀 금액이지. 도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그 돈 해결해 줄 수 있어. 수술비뿐만 아니라 수술 후 요양까지 책임지지.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건이 뭔가요? 수연이 묻자 도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역시 말이 빠르군. 조건은 간단해. 3개월 동안 내 여자가 되어줘. 정확히 말하면 내 약혼녀 연기를 하는 거야. 집안 노인네들이 들이미는 맞선 자리가 지긋지긋해서 말이야. 도진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비서나 가사 도우미가 아닌 대외적인 연인을 연기하라니. 하지만 수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머니는 죽는다. 그녀의 자존심이나 정조관념 따위는 어머니의 목숨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다. 정말 그것뿐인가요? 잠자리 상대가 되어야 하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지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착각하지 마. 난 돈으로 여자를 사는 취미는 없어. 그저 방패막이가 필요할 뿐이야. 낮에는 내 비서로, 밤에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내 사생활을 보호해.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로 보여야겠지. 스킨십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선은 넘지 않아. 그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태도였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인생도 저 빗속처럼 춥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 남자가 내민 손을 잡으면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죠. 그녀의 결단에 도지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도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다. 조항은 간단했다. 계약 기간 3개월, 갑의 사생활 절대 비밀 유지, 의뢰 가족 병원비 전액 지원, 그리고 계약 종료 후 관계 소멸. 수연은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크게 울렸다. 서명을 마친 수연이 고개를 들자 도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연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며 그녀의 얼굴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꽤 봐줄만 하군. 앞으로 3개월간 자네는 이수연이 아니라 차도진의 여자가 되는 거야. 연기라도 완벽해야 해. 내 옆에 서려면 그 초라한 티부터 벗어야겠지. 그의 손가락이 수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닿는 곳마다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이것은 거래였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철저한 값과 의뢰 계약. 하지만 도진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수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과연 자신이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일부터 출근해. 아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짐은 사람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지. 도진은 용건이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수연은 멍하니 거실에 남겨졌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정막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수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이 냉혹한 남자의 곁에서 3개월을 버텨내고 어머니를 살려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차도진, 그는 소문대로 냉혈한이었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 이면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지독한 고독이었다. 자신과 닮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 수연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동정심은 금물이다. 그는 갑이고 나는 을일 뿐이다. 그날 밤 수연은 펜트하우스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있을 위험한 남자.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뛰고 있었지만 몸은 거짓말처럼 편안했다. 아마도 어머니의 수술비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수연은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계약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녀의 뱃속에 생각지도 못한 생명을 잉태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것이 훗날 광기 어린 집착과 추적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이수연은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증하이,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차도진의 지시로 불려온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군단이 이수연을 둘러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낡은 티셔츠가 벗겨지고 그 자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가운이 입혀지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은 최고급 오일로 마사지되었고 핏기 없던 얼굴에는 생기를 불어넣는 메이크업이 더해졌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12시가 되면 다시 재투성이로 돌아갈 운명임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연이 드레스룸에서 걸어 나오자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도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쇄골 라인이 드러나는 우아한 블랙 드레스와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헤어, 그리고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그녀의 모습은 어제 비에 젖은 생쥐꼴과는 천지 차이였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주위를 돌며 마치 경매장에 나온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수연의 살같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나쁘지 않군. 적어도 내 옆에 세워뒀을 때 부끄럽지는 않겠어. 도진의 건조한 평가에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내밀며 차갑게 명령했다. 팔짱 껴, 익숙해져야지. 오늘 저녁에 있을 자선 파티가 우리의 첫 데뷔 무대야. 실수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줄 알아.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탄탄한 팔에 손을 올렸다. 얇은 슈트 원단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높은 체온과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도진이 수연을 대동하고 입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평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철벽남 차도진이 웬 미모의 여성을 끼고 나타났으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도진은 능숙하게 수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웃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처럼. 수연은 입꼬리에 경련이 일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사람들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신상을 캐물었지만 도진이 적절하게 차단하며 그녀를 보호했다. 제 약혼녀입니다. 몸이 약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죠.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수연조차 순간 착각할 뻔했다. 도진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게 굴다가도 시선이 사라지면 곧바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날 밤 파티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술병을 꺼냈다. 그는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수면제 없이는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거실 소파에 앉아 독주를 들이키는 도진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화려한 총재의 껍데기를 벗은 그는 그저 고독하고 지친 한 남자에 불과해 보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허브차를 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진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술보다는 이게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잠이 안 올 때 자주 마시거든요. 도진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주제 넘은 짓 하지 말고 들어가 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찻잔을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도진은 여전히 냉소적이고 까칠했지만 수연이 타주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그녀의 존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진은 수연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맡으면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혀온 두통과 불면증이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만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도진에게 있어 그녀가 단순한 계약 상대를 넘어선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어느 날 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도진은 식은땀에 젖은 채 거실로 나왔다. 그는 충동적으로 수연의 방문을 열었고 인기척에 놀라 일어난 수연을 보며 명령했다. 내 방으로 와. 수연이 당황하며 이불을 끌어당기자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였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 네가 있으면 잠이 잘 오니까 인간 수면제 노릇이라도 하라는 뜻이야.
그렇게 시작된 동침 아닌 동침은 두 사람의 경계심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넓은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 선을 긋고 등을 돌린 채 누웠지만 서로의 숨소리와 채우는 어둠 속에서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수연은 도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눈을 감았고, 도진은 수연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위험한 평화였고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안식이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무렵 도진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본가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인 차 회장과 이복 동생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트라우마를 다시금 헤집히고 돌아왔다. 그날 밤 도진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성은 알코올과 분노로 마비된 상태였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도진을 부축하려다 그와 함께 소파 위로 넘어졌다. 도진의 무거운 몸이 수연을 짓눌렀고 알코올 향과 섞인 그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수연이 놀라 벗어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결박하며 놓아주지 않았다. 이거 놔요. 취하셨어요. 수연의 외침에도 도진의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다들 내 돈과 배경만 볼 뿐이지. 도진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깊은 슬픔을 본 수연은 저항을 멈췄다. 이 남자는 지금 위로가 필요했다. 천하의 차도진이 아닌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 수연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자 도진의 시선이 수연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너는 다르나? 너도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건가? 도진의 질문에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상관없어. 지금은 그냥 네가 필요해. 그의 입술이 수연의 입술을 덮쳤다. 처음에는 거칠고 난폭했지만 수연이 받아들이자 점차 애절하고 농밀하게 변해갔다. 계약서에 명시된 선은 넘지 않는다는 조항은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 사이에서 녹아 없어졌다. 수연은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녀 역시 외로웠고 이 차가운 세상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고 싶다는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수연을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두 사람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도진의 손길은 뜨거웠고 수연의 신음소리는 밤새도록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것은 사랑이라기엔 너무 위태로웠고 욕망이라기엔 너무나 슬픈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행위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침실로 쏟아져 들어오자 수연은 부스스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경악하며 옆자리를 확인했지만 도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 협탁에는 차가운 메모지 한 장과 수표가 놓여 있었다. 먼저 출근하지. 어제 일은 보너스라고 생각해. 수연은 메모를 움켜쥐며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에게 어젯밤은 그저 욕구 해소였고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나마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리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자신의 뱃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도진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는 수연을 마주하는 것이 어색해서 일부러 늦장을 부린 것이었다. 사실 그 역시 혼란스러웠 술김이었다고 치부하기엔 지난밤의 감정이 너무나 강렬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낯선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더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는 방법을 택했다. 도진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수연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식탁에 앉았다. 몸은 좀 괜찮나? 그의 어색한 질문에 수연은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네,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하더군요. 그녀의 뼈 있는 말에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도진은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반박할 명분이 없었다. 자신이 먼저 그녀를 돈으로 매수했고 어젯밤의 일조차 돈으로 해결하려 했으니까 그는 말없이 식사만 했고 수연은 그런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었고 도진의 불면증은 수연이 옆에 없으면 다시 재발할 기미를 보였다. 도진은 속으로 갈등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곁에 두어야 할까?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솔직하게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수연은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미열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은 무시할 수 없는 징조였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임신이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계약 위반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도진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는 자신의 핏줄조차 혐오하는 남자였다. 만약 아이의 존재를 안다면 그는 가차없이 지우라고 강요하거나 아이를 뺏고 자신을 내쫓을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차도진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도진이 예정보다 일찍 퇴근하여 들어온 것이다. 수연은 황급히 테스트기를 쓰레기통 깊숙이 숨기고 화장실을 나왔다. 도진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수연을 불렀다. 할 말이 있어. 앉아.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일주일 남았군. 도진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다. 재계약서야. 기간은 1년, 금액은 2배로 하지. 대신 조건이 추가돼. 펜트하우스 밖으로의 외출은 내 허락 없이는 금지야. 완전히 내 소유가 되라는 뜻이지. 그는 이것이 최고의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수연에게 그것은 황금으로 된 세 장의 가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남자의 곁에 있다가는 아이도 자신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에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거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어머니 병원비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다시 돈으로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제 인생을 당신의 장난감으로 바칠 만큼은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약속하신 날짜에 나가겠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감히 차도진을 거절해.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진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그녀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지 철저히 감시해. 그리고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올가맬 방법 찾아봐. 그녀가 내 발로 기어 들어오게 만들란 말이야. 도진의 고함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고 수연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는 그녀를 놔줄 생각이 없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 밤뿐이었다. 도진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쳐야 했다. 수연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미안해요, 도진 씨.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관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어둠이 깔린 거실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자유와 생존을 향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 남겨진 폭풍이 얼마나 거대할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정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지만 이수연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칠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조금 전 펜트하우스 서재 문틈으로 들었던 차도진의 목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뇌리에 밝혀 지워지지 않았다. 도진은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핏줄? 그딴 건 내 약점일 뿐이야. 만약 내 앞길을 막는 존재가 생긴다면 그게 누구든 설령 내 피를 이은 아이라 해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니까. 그의 냉혹한 명령은 아마도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복 형제들과의 암투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막 알게 된 수연에게 그 말은 뱃속의 아이를 죽이라는 직접적인 협박으로 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택시에 올랐다. 기사가 행선지를 묻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역이요. 최대한 빨리요라고 외쳤다. 백미러로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대신 막막한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연은 서울역 화장실에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차도진이라면 카드 내역이나 위치 추적을 통해 금방 그녀를 찾아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 뭉치만을 주머니에 넣고 가장 먼저 출발하는 부산행 완행열차 표를 끊었다. 화려했던 3개월간의 신데렐라 놀이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드는 도망자가 되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차도진은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각까지 잠들어 있었다. 지난밤 수연과의 말다툼 후 마신 독주 탓도 있었지만 무의식 중에 그녀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시계바늘은 이미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진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수연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했다. 이수연. 도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나왔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녀가 입었던 잠옷만이 덩그러니 개켜져 있었다. 도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가 사준 명품 옷들과 가방, 보석들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오직 그녀가 처음에 가져왔던 낡은 가방 하나만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떠났다. 계약 종료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위약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제 발로 걸어나간 것이다. 도진의 입가에 허탈한 실소가 번졌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스크래치가 났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수연 위치 파악해. 카드 내역, 통화기록, CCTV 싹 다 뒤져서 10분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끄는 도진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때 화장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연이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치우지 못한 약국 영수증이었다. 도진은 그것을 주워들었고 품목란에 적힌 임신 테스트기라는 글자를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임신.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도진은 미친 듯이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엎었다. 쏟아진 휴지 더미 속에서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진 테스트기가 발견되었다. 도진은 그것을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그녀가 헛구역질을 하던 모습, 유난히 피곤해하던 기색,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겁에 질린 눈빛까지.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친 것이었다. 도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왜 말하지 않았지? 내가 아이를 지우라고 할까봐? 아니면 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온갖 추측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핏줄을 품은 채 세상 밖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총재님, 이수연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오늘 새벽 서울역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CCTV 확인 결과 변장을 하고 현금으로 표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행선지는 파악 중이나 워낙 유동 인구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에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변해 있었다.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도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공항, 항만, 터미널 전부 봉쇄하고 내 사설 경호팀이랑 흥신소 애들까지 다 풀어. 사진 뿌리고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잡아와. 단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그땐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테스트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도망친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이수연, 네가 갈 곳은 없어. 지구 끝까지 도망쳐봐.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그는 맹세했다. 그녀를 다시 찾아오면 그땐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설령 그녀의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자신의 곁에 묶어두겠다고. 한편 부산에 도착한 수연은 낯선 도시의 소음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를 피해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의 짐을 풀었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펜트하우스의 그 화려하고 차가운 침실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못났지? 하지만 걱정 마. 아빠라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지만 엄마가 너는 꼭 지켜줄게. 수연은 그날부터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촌스러운 옷을 사입었다. 이름도 김미영이라는 가명으로 바꾸고 현금만 받는 식당 설거지 일과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보며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 가끔 도진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추적의 손길은 이곳까지 미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도진의 집착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 기록망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약국 구매 내역, 심지어 신생아 예방 접종 기록까지 태주그룹의 IT 기술력과 자본이 총동원된 거대한 디지털 포위망이 수연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도지는 집무실 벽면 가득 지도를 붙여놓고 수연이 숨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붉은 펜으로 지워나가고 있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도지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고 그는 수연이 쓰던 베개를 앉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며 밤마다 그녀의 환영을 보았다. 어디 있는 거야, 제발. 그의 그리움은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광기에 사로잡혀가는 총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의 정보망에 작은 신호가 포착되었다. 남해의 한 작은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영양제를 받아갔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거부했다는 보고였다. CCTV 화질은 흐릿했지만 도지는 화면 속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짧아진 머리, 펑퍼짐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어깨선은 그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던 수연의 모습이 확실했다. 찾았다. 도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헬기를 대기시켰다. 5개월간의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하지만 전해주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챙겼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내 아이와 내 여자를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요새로 데려올 것이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수연은 바닷가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는 제법 많이 불러와 있었고 태동도 느껴졌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나마 불안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마을 입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위는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포위되어 있었고 하늘에서는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차도진이 걸어 나왔다. 5개월 만에 보는 그는 훨씬 더 야위고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은 여전히 뜨겁고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이수연. 도진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낭떠러지였다. 도진은 그녀의 불룩한 배의 시선을 고정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내 아이를 데리고 감히 도망을 쳐?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이나 해봤나. 수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오지 마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아이예요. 그녀의 거짓말에 도지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은 여전하군. 상관없어. 유전자 검사는 필요 없으니까. 넌 내 거야. 내 뱃속의 아이도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도지는 거칠게 수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족쇄처럼 단단하고 뜨거웠다. 집으로 가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런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아니라 내 옆이야. 도진의 명령과 함께
경호원들이 수연을 에워쌌다. 수연은 반항하려 했지만 임산부의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녀는 도진의 품에 안겨 헬기에 태워졌다. 발 아래로 멀어지는 어촌 마을을 보며 수연은 절망했다. 다시 그 황금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미친 남자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굉음이 이수연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남해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수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5개월간의 도피 생활, 비록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던 그 시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을 움켜쥔 차도진의 악력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오직 수연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잠시라도 눈을 떼면 그녀가 연기처럼 증발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불편한 건 없나? 배가 아프거나 하진 않아? 도진이 헤드셋 마이크를 통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초조함은 숨길 수 없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과 공포의 근원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남자였다. 도진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비서실장에게 무전으로 연락해 서울 도착 즉시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1시간여의 비행 끝에 헬기는 서울 도심의 마천루 숲으로 진입했다. 태주그룹 본사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과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도진은 수연이 제 발로 걷게 두지 않았다. 그는 거부하는 수연을 가볍게 안아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려줘요.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수연이 버둥거렸지만 도진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가만히 있어. 임산부가 무리하면 안 돼. 내 아이가 다치는 꼴은 못 봐. 도진의 입에서 나온 내 아이라는 단어가 수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인 태아를 걱정하는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수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5개월 전 그녀가 떠날 때의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은 쇠창살이 연상되는 특수 강화 유리로 교체되었고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관에는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통과해야만 열리는 육중한 이중 철문이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완벽한 요새, 아니 감옥이었다. 도진은 수연을 침실로 데려가 눕혔다. 곧바로 태주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이동식 초음파 기기를 세팅했다. 수연은 겁에 질려 이불을 끌어당겼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도진이 아이를 지우려 한다는 오해와 공포가 가득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아 제지하며 의사에게 눈짓했다. 검사해. 산모와 태아 상태 아주 정밀하게. 차가운 제리배에 닿고 초음파 기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도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러나 수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신의 분신. 현재 24주입니다. 태아는 아주 건강합니다. 산모님 빈혈 수치가 좀 낮긴 하지만 영양 섭취만 잘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의사의 소견을 듣고 나서야 도진에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다. 그는 의사들을 내보내고 방 안에 수연과 단둘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옷을 추스르며 침대 구석으로 물러났다. 도진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임신한 걸 알았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도망쳐서 5개월이나 길바닥에서 고생을 해? 내가 아이를 죽이기라도 할 줄 알았나?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핏줄 따위 약점일 뿐이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라고. 도진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자신이 홧김에 내뱉었던, 아니 평생을 짓눌러온 트라우마 섞인 말들이 그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대신 그는 더 강한 통제와 소유욕으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했다. 오해야, 난 내 아이를 해칠 생각 없어. 하지만 밖은 위험해. 내 이복 형제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널 여기 가둔 거야. 널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고요? 이건 사육이에요. 수연이 소리쳤다. 창문에 쇠창살을 달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지킨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날 통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신 장난감이 없어지니까 화가 났을 뿐이잖아요.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 그래, 통제라고 생각해. 사육이라고 해도 좋아. 넌 이제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죽어도 내 옆에서 죽어. 다시는 내 눈 밖으로 사라지는 꼴은 못 보니까.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집착, 그리고 잃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뒤섞인 혼돈이었다. 휴대전화, 인터넷, 외부와의 접촉은 전면 금지야. 필요한 게 있으면 하녀들에게 말해. 단, 탈출 시도는 꿈도 꾸지 마. 네가 도망치려고 하면 그땐 네 발목을 묶어서라도 침대에 붙들어 놓을 테니까. 도진은 공포에 질린 수연을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밖에서 철커덕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달려가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문 열어, 내보내줘요. 차도진, 이 나쁜 자식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용인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황금으로 만든 세장, 그 지옥 같은 생활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부터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수연은 도진에 대한 시위로 단식 투쟁을 감행했다. 하녀들이 산의 진미를 차려와도 입도 대지 않고 물렸다. 안 먹어요. 치우세요. 그녀의 저항은 완강했다. 도진은 회사에서도 수시로 홈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감시했다. 밥을 굶고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만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밀리면 그녀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진은 퇴근하자마자 수연의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죽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수연은 헬쑥해진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도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죽그릇을 집어들고 수연을 일으켜 세웠다. 먹어. 당장 먹어. 수연은 힘없는 손으로 그릇을 밀쳐냈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죽이 사방으로 튀었다. 도진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는 수연의 턱을 억세게 잡고 으르렁거렸다.
나를 말려 죽일 셈이야? 내 몸 상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굶기는 건 용납 못해. 상관없다니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한테 나는 뭐예요? 그냥 아이를 담는 그릇인가요? 아이만 무사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냐고요. 그녀의 절규에 도지는 멈칫했다. 아니었다. 그가 진짜 두려운 건 아이가 아니라 수연이 잘못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입에서는 마음과 다른 말이 튀어나갔다. 착각하지 마. 넌 50억짜리 계약을 어긴 채무자일 뿐이야. 빚을 갚으려면 건강한 아이를 낳아. 그게 내 의무야. 수연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뺨을 때렸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도진의 고개가 돌아갔다.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진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수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지만 떨고 있는 수연의 어깨를 보자 차마 손을 올릴 수 없었다. 그는 억눌린 신음과 함께 방을 나갔다. 복도로 나온 도진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왜 자꾸 어긋나는 걸까? 그냥 곁에 있어 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을 열면 나오는 건 협박과 독설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던 어머니처럼 자신도 수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도진은 술에 취해 다시 수연의 방을 찾았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껴안았다. 수연이 몸을 굳혔지만 도진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네가 없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그것은 처음으로 도진이 보여준 약한 모습이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수연의 어깨를 적셨다. 밥 좀 먹어. 제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도진의 애원은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남자는 미쳤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허리를 감은 도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조금씩 음식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도진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너져가는 도진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펜트하우스의 긴장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위태로운 평화였다. 한편 태주그룹의 본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도진의 계모인 신여사와 이복 동생 차민재는 도진이 헬기까지 동원해 데려온 여자의 정체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남해에서 데려왔다고? 게다가 임신까지? 신여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도진이 그놈이 숨겨둔 여자라. 만약 그 뱃속의 애가 아들이라면 우리 민재 입지가 위험해져. 민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던졌다. 도진이 수연을 안고 헬기에 타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컷이었다. 형님이 아주 꽁꽁 숨겨두셨더라고요. 펜트하우스 경비가 청와대 수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겠죠? 민재가 잔인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약점을 잡았으면 후벼 파야죠. 그 여자가 사라지면 도진이 형 아마 미쳐서 날뛰다가 스스로 자멸하지 않겠어요? 신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지.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도진이 놈이 버린 것처럼 꾸며서 여자가 스스로 떠나게 만들거나 방법을 찾아봐. 태주그룹을 서자 놈한테 넘겨줄 순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도진이 만든 황금세장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가장 큰 적은 내부의 배신자들과 그들 자신의 오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수연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이 출근한 사이 펜트하우스로 손님이 찾아왔다. 인터폰 화면에 뜬 얼굴을 본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진의 계모 신 여사였다. 경호원들이 출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도진의 아버지인 차 회장의 이름을 대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네가 그 대단한 이수연이구나. 신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총재의 씨를 배? 꿈 깨라. 도진이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저 자기 핏줄에 대한 집착일 뿐이지. 애 낳으면 넌 바로 쫓겨나. 그 전에 내가 기회를 주지. 신 여사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 아이는 지우고. 그러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또다시 돈이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수연은 5개월 전에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진 씨 허락 없이는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신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감히?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도진이가 널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니? 신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수연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도진이 만든 요새가 뚫렸다.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먹통인 수화기뿐이었다. 도진이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해 놓은 것이 이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도진이 퇴근했을 때 수연은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도진이 불을 켜자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무슨 일 있어? 도진이 다가오자 수연은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왔었어요. 아이를 지우고 떠나래요.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뭐, 그 여자가 여길 들어왔다고? 경호원들은 뭐 하고? 도진이 고함을 지르려 하자 수연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도진 씨, 무서워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제발, 날 풀어줘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숨어 살게요. 도진은 수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절대 안 돼. 밖은 더 위험해. 내가 해결해. 그 여자,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야. 내 목을 걸고 널 지킬게.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수연은 그 온기 속에서도 스며드는 한기를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다. 신여사의 방문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살벌하게 변해 있었다. 차도진은 그날 당장 보안팀장과 경호원 전원을 해고했다. 늑대를 안방에 들이는 개는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대신 그는 해외 용병 출신의 사설 경호팀을 고용하여 펜트하우스를 철통같이 에워쌌다. 복도에는 2미터 간격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수연의 방창문은 방탄 필름으로 덧대어졌다. 그것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완벽한 고립이었다. 이수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지만 그녀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출근조차 미루고 며칠째 집 안에 머물며 수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잠시라도 수연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 증세를 보였고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사랑은 집착을 넘어선 병적인 강박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진 씨, 제발 이러지 마요.
나 어디 안 가요. 당신이 이렇게 감시하지 않아도 도망 안 간다고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진은 퀭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몰라. 그 여자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틈만 보이면 널 찢어 밟길 거야. 내가 널 지켜야 해. 내 눈앞에 있어야만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어린아이 같은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남자의 마음이라기보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에 갇힌 소년의 절규 같았다.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던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안 돼, 어머니. 그의 외침에 옆에 누워있던 수연이 놀라 일어났다. 도진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도진 씨. 나 여기 있어요. 꿈이에요. 도진은 수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들이 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었어. 근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다들 사고라고 했어. 도진의 끔찍한 과거가 흘러나왔다. 어린 시절 계모신 여사가 자신의 친모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던 무력감. 그것이 그를 중독과 통제광으로 만든 원인이었다. 너까지 잃을 순 없어. 내 아이까지. 또 뺏길 순 없어.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남자의 광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갑옷이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속삭였다. 아무도 안 뺏어가요. 내가 지킬게요. 우리 아가랑 당신, 내가 지킬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처음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 계약 관계도 감금자와 피감금자도 아닌 그저 상처받은 두 영혼으로서의 위로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진이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신여사와 차민재는 그룹 내부를 장악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정신 이상 증세로 업무를 방임하고 있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도진이 해명을 위해 밖으로 나오면 수연을 노릴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회사를 빼앗길 상황이었다. 가셔야 해요. 수연이 도진의 슈트를 챙겨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서 당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고 회사를 지켜요. 회사가 당신 힘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우리도 지킬 수 있죠. 도진은 망설였다. 함정이야. 내가 나가는 순간 널 노릴 거야.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댔다. 걱정 마요. 여기 경호원이 몇 명인데요. 그리고 저도 엄마예요. 약하지 않아요. 문 꽉 잠그고 아무도 안 들여보낼게요. 도진은 수연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 실장, 보안팀장, 전원 펜트하우스 대기에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수연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 있으면 즉결 처분해도 좋다. 도진은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도진이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김 실장과 경호팀은 현관과 복도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수연은 침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시계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펜트하우스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 발생. 화재 경보 발생. 입주민 여러분은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펜트하우스의 전력이 차단되며 실내가 어둠에 잠겼다. 뭐야, 오작동인가? 김 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상황실 응답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때 현관의 이중 철문이 픽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었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이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방독면을 쓰고 소방관 복장을 한 괴한 10여 명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난입했다. 침입자다. 사모님 보호해. 김 실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외쳤지만 자욱한 연기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했다. 괴한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경호원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으로 숨었다. 도진 씨, 살려줘요. 쾅, 쾅, 침실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이수연 씨, 안에 있는 거 압니다. 문 여세요. 변조된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곧이어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났고 방독면을 쓴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열감지 고글을 쓰고 있었기에 숨어있는 수연을 찾는 건 식은 죽먹기였다. 찾았습니다. 한 남자가 침대 밑에서 수연을 거칠게 끌어냈다. 이거 놔요. 살려주세요. 수연이 발버둥치며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주사기를 꺼내 그녀의 목에 꽂았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지자 수연의 시야가 흐릿해지며 몸에 힘이 빠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도진의 사진 액자를 보았다.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그 시각 태주그룹 대회의실. 차도진은 이사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차가운 논리로 반박하며 회의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제 정신 건강을 우려하시는데 지난 분기 실적을 보시면 그런 소리 못 하실 텐데요. 오히려 회장님의 건강 악화를 틈타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가 더 걱정스럽군요. 도진이 신 여사의 측근 이사를 노려보며 일가라는 순간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총재님, 펜트하우스 보안 시스템이 셧다운됐습니다. 김 실장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비서의 보고에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夸광, 도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사회 중단에 차대기 시켜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신 여사의 측근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나가시면 해임안 투표는 진행됩니다. 멈추세요. 도진은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비켜. 죽여버리기 전에 그의 살기에 눌린 이사가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김 실장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했다.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안 돼, 제발. 도진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다. 바닥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깨진 집기들과 쓰러진 경호원들이 즐비했다. 피투성이가 된 김 실장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놈들이 너무 많아서. 도진은 김 실장의 말을 들을 새도 없이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부서진 문, 엉망이 된 침대, 그리고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진 수연의 머리핀 하나. 그녀는 없었다. 도진은 머리핀을 주워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터질 듯한 분노와 상실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으아,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때 거실의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정막을 깨는 벨소리는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낮고 섬뜩했다. 아들이라 그런지 목소리에 힘이 넘치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차민재였다.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형수님은 잘 모시고 있어. 임산부라 그런지 아주 곤히 주무시네. 아, 뱃속의 조카도 안녕하신 것 같고. 도진의 손에서 수화기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민재야, 실수한 거야. 넌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운 목소리였다. 수연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난 널 죽이지 않아. 네가 가진 모든 걸 네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가장 고통스럽게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하, 협박은 여전하네. 근데 어쩌지?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데. 민재가 비웃었다. 인천 항구재산부두 12번 컨테이너 야적장 혼자 와. 경찰이나 경호원 달고 오면 형수님과 조카는 물고기 밥이 될 줄 알아. 시간은 1시간 준다. 뚜 전화가 끊어졌다. 도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순수한 살이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금고를 열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권총을 꺼냈다.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하는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김 실장, 일어날 수 있겠나? 도진이 쓰러진 김 실장을 보며 물었다. 김 실장은 이를 악물고 비틀거하며 일어섰다. 네, 총재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도진은 재킷을 걸치며 차갑게 명령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소집해. 놈들의 아지트를 포위하되 진입은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그리고 도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오늘 밤 인천 앞바다가 피로 물들게 될 거야. 한편 차민재는 낡은 창고 안에서 의자에 묶인 수연을 내려다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수연은 깨어나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옆에는 신 여사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야,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마라. 그래도 네 형의 여자인데 예의는 갖춰야지. 물론 곧 죽을 목숨이지만. 수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당신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요? 도진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수연의 턱을 잡고 비웃었다. 형이 오면 뭐 어쩔 건데. 여기는 내 구역이야. 형이 널 구하러 오는 순간 그 잘난 차도진도 벌집이 될 테니까. 둘이 저승길 동무하면 되겠네. 민재는 수연의 배에 시선을 둠으로써 가장 잔인한 협박을 가했다. 아쉽네. 태어났으면 태주그룹의 적장자였을 텐데. 뭐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렴. 수연은 몸을 웅크리며 배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도진 씨, 오지 마요. 함정이에요. 제발.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남자는 지옥불이라도 뛰어들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임을.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인천 항구의 어둠 속으로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폭주하는 엔진 소리는 마치 분노한 야수의 포효와도 같았다.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증사오, 폭우가 쏟아지는 인천 항구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거센 파도 소리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차도진은 빗줄기를 뚫고 홀로 12번 창고를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손끝은 살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낡은 철문 너머에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여자가
그리고 지켜야 할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하얗게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품 안에 숨긴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습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도진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고 중앙의 기둥에 묶여있는 이수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였다. 도진을 발견한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우리 형님.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한가 봐. 컨테이너 위에서 차민재가 킬킬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주위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10여 명의 건달들이 도진을 애워싸고 있었다. 구석의 낡은 소파에는 신여사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이 상황을 마치 연극 관람하듯 즐기고 있었다. 도진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약속대로 혼자 왔다. 수연이 풀어줘. 민재는 콧방귀를 끼며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도진의 앞으로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풀어주는 건 내 마음이지. 일단 무릎부터 꿇어볼까? 천하의 차도진이 내 발밑에서 기는 꼴이 보고 싶었거든. 도진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로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요. 하지만 도진에게 자존심 따위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그의 최고급 슈트를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민재를 올려다보았다. 원하는 대로 했다. 이제 보내. 민재는 만족스러운 듯 광소하며 도진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도진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남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태주그룹의 제왕이 자신과 아이를 위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을 보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민재는 도진의 굴복에 한껏 고무되어 다가와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아이고, 우리 형님 꼬리말이 아니네. 어머니, 보세요. 이게 바로 형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품위입니다. 신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지루하구나. 민재야, 끝내자. 어차피 살려보낼 생각 없었잖아.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재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도진의 머리를 겨누었다. 들었지? 미안하지만 형수님이랑 조카는 내가 저승으로 배웅해 줄게. 형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거고 약속이 다르잖아. 도진이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건달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결박했다. 민재는 비열하게 웃으며 총구를 수연 쪽으로 돌렸다. 순서를 바꿔볼까? 형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죽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재미있겠네.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탕, 총성이 창고를 울렸다. 하지만 수연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진의 등이었다. 찰나의 순간 도진은 괴력을 발휘해 건달들을 뿌리치고 수연에게 몸을 날린 것이다. 그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수연의 얼굴로 튀었다. 도진 씨. 수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진은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수연을 감싸 안고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다. 이 미친 새끼가. 당황한 민재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없었다. 창고의 천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김 실장과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들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다. 동시에 입구 쪽에서도 섬광탄이 터지며
무장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사격 개시,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김 실장의 고함과 함께 창고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품속의 권총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망치려는 민재의 다리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으악! 내 다리. 신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기어 도망쳤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져 있었다. 도진은 수연의 밧줄을 풀어주려 했지만 힘이 빠져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진 씨, 정신 차려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수연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피범벅이 된 도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수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리며 고개가 툭 떨어졌다. 안 돼, 죽지 마요. 놔두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수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진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하고 폐를 스쳐 지나간 탓에 출혈량이 많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수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피 묻은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피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가 흘린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보여준 광기와 집착은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를 밀어내려 했던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도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연은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 임산부의 몸으로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다시 나 가두라고요. 도망 안 갈 테니까 제발 눈만 떠요. 사흘 뒤 기적처럼 도진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에 엎드려 쪽잠이 든 수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산소 마스크 안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자 도진의 가슴이 아려왔다. 바보같이 왜 안 자고 있어?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쁜 놈,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살아있다는 것,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옥 같았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도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병실 앞은 여전히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도진은 침대에 기대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수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인질이 아니었고 도진 역시 그녀를 감시하는 간수가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수연아, 도진이 불렀다. 수연이 고개를 들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퇴원하면 넌 가도 좋아. 수연의 손이 멈칫했다. 도진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씁쓸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틀렸어. 널 지킨답시고 가두고 통제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어.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 곁에 있는 게 너한테는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걸. 그것은 도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자 희생이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녀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보내주겠다는 결심.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수연은 사과를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가 그의 주먹 쥔 손을 감싸 쥐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책임 안 지고 도망치시겠다? 수연이 짐짓 화난 척 물었다. 도진이 당황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 게 아니야. 난 네가 자유롭게. 수연이 그의 입을 막았다. 내 자유는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내 선택은 당신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도진의 동공이 흔들렸다. 나도 도망쳐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이 없는 곳은 평화로울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가한테 아빠를 뺏을 생각은 없어요. 수연은 도진의 손을 자신의 불룩한 배에 가져다 대었다. 태동이 느껴졌다. 툭 하고 차는 아이의 발길질에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난 또다시 미친놈처럼 널 집착할지도 몰라.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그 집착, 이제는 사랑으로 받아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쇠창살은 떼어내고 내 허락 없이 경호원 붙이지 말 것. 우리는 동등한 부부지 주인과 노예가 아니니까요. 도지는 수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남은 생을 바쳐서 널 지킬게. 이번엔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의 황금 감옥은 무너졌다. 아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요새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을 만끽하기엔 아직 일렀다. 도망친 차민재와 구속된 신여사,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태주그룹 내의 썩은 뿌리들을 잘라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진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김 실장 들어오라고 해. 그가 명령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할 차례였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아내와 아이를 위협했던 그들에게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복수를 선사할 시간이었다. 병실의 공기가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기대해라, 차민재. 네가 쏜 총알이 어떤 태풍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도진은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이 여자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노라고. 태주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건드려선 안 될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노라고. 차도진이 병실을 나선 것은 총격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보름 만이었다. 아직 어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왼팔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슈트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부상자의 나약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이수연이 있었다. 괜찮겠어? 당신은 병실에 더 있어도 되는데. 도진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싸우러 가는데 나만 숨어 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보여줘야죠. 우리가 얼마나 건재한지,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수연의 단단한 목소리에 도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주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춘 강인한 여인이었다. 오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는 태주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날이었다. 차민재와 신 여사가 주도했던 대표이사 해임안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진이 역으로 이사 해임 및 주식 몰수 안건을 상정한 상태였다. 차는 빗길을 뚫고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오늘로 끝낸다. 내 아버지의 회사에 기생하던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겠어.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도진의 걸음걸이를 지켜보았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들 제가 죽기를 바라셨습니까? 도진의 첫마디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신 여사의 측근 이사들이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살아 돌아왔고 이제 그 대가를 청구하려 합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펜트하우스 습격 당시 보안 시스템이 셧다운되기 직전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백업된 내부 CCTV 영상과 음성 파일이었다. 차민재가 납치를 지시하는 목소리, 신 여사가 살인을 사주하는 통화 내용, 그리고 이사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협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연루된 이사 중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영무 이사님, 배임 및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 곳곳에서 들려왔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숙청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신 여사의 치마폭에 쌓여 그룹을 좀먹던 세력들이 단 1시간 만에 전멸했다. 도진은 남은 주주들을 향해 선포했다. 앞으로 태주그룹에 라인은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성과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불만 있는 사람은 지금 나가십시오. 주식은 시가로 매입해드리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분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주주총회는 만장일치로 도진의 승리를 선언하며 끝났다. 회의실을 나선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잠시 휘청거렸다. 수연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고생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도진은 수연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분노에 눈이 멀어 실수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도진과 수연은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치료 감호 중인 차민재와 독방에 수감된 신여사가 있었다. 도진은 먼저 민재의 접견실로 들어갔다. 휠체어에 앉은 민재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몰골이었다. 그는 도진을 보자마자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 다리 내놔. 도진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난 기회를 줬어. 형제라는 이름으로 네 탐욕을 몇 번이나 눈 감아줬지. 하지만 넌 선을 넘었어. 도진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친자 확인 결과서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불일치 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신여사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지.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널 키워주셨어. 그런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지. 도진의 폭로에 민재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거짓말이야. 내가 핏줄이 아니라고. 내가 신여사가 평생 민재를 가스라이팅하며 주입했던 적통에 대한 집착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평생 그 안에서 썩어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곱씹으면서 도진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뒤에서 민재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도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혀온 형제라는 족쇄를 비로소 끊어낸 것이었다. 다음은 신여사의 차례였다. 하지만 도진은 접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수연이 그 문을 열었다. 신여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콧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 비릿하게 웃었다.
네가 승리자라도 된 것 같니? 천한 것. 도진이는 결국 널 버릴 거야.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수연은 의자에 앉아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주머님. 도진 씨는 당신과는 달라요.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도진 씨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으니까요.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투명 벽에 붙였다. 과거 신 여사가 도진의 친모를 계단에서 밀치던 장면이 찍힌 흐릿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사진이었다. 도진이 평생 숨겨왔던 마지막 카드였다. 신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걸 네가 어떻게?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이 사진 검찰에 넘기지 않았어요. 도진 씨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면 당신이 키운 민재까지 살인자의 아들이 되니까. 그게 도진 씨의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저주만 퍼붓는군요. 당신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살고 있네요. 이미.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녀가 경멸했던 천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수연이 접견실을 나오자 도진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 말은 다 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잡았다. 네, 이제 가요. 우리 아가한테 나쁜 기운 묻히기 싫어요. 모든 복수가 끝났다.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태주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도진은 수연을 데리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무덤가에 도진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곧 태어날 손주도 같이 왔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멍에를 벗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었다. 수연은 도진의 옆에 서서 묵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사람 평생 외롭지 않게 지켜줄게요. 산을 내려오는 길, 도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손 차갑다. 장갑 끼고 오라니까. 그의 잔소리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당신 손이 따뜻하니까 괜찮아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하자 도진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라 웃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차도진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진부한 말이 그에게는 기적 같은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쇠창살이 제거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수연을 위해 직접 스테이크를 구웠다. 비록 굽기는 엉망이고 플레이팅은 투박했지만 수연에게는 미슐랭 3스타 요리보다 더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그가 불렀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진은 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남해로 그녀를 잡으러 갈 때 가져갔던 하지만 전해주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널 방패막이로 샀고 그 다음엔 널 가두려고 했어. 내 사랑은 삐뚤어지고 이기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도진은 반지를 꺼내 수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내 곁에 남아줘서 고마워. 너와 아이가 없는 내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이 반지는 족쇄가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바치겠다는 맹세야.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랑 결혼해줘. 이번엔 계약서 말고
혼인신고서에 진짜 도장을 찍자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도진은 일어나 수연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뱃속의 아이가 기쁜 듯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가도 찬성이라는데? 도진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우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꺾일 뻔했지만 결국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졌다. 도진의 광기 어린 추적은 끝났고 이제 그 길의 끝에는 행복한 동행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시작은 아이가 태어나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 속에 있었다. 쭝담,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펜트하우스의 정원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때 차갑고 삭막하기만 했던 이 공간은 이제 파스텔톤의 아기 용품들과 부드러운 커튼으로 채워져 완전히 다른 집처럼 변해 있었다. 차도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다. 설명서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수조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를 검토할 때보다 더 진지하고 비장했다. 여보, 그냥 기사님 부르라니까요. 당신 그거 잡고 씨름한 지 벌써 2시간째예요. 만삭의 몸을 힘겹게 이끌고 나온 이수연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걷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도진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아이가 처음 눕는 침대야. 내 손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설명서가 잘못된 거야. 부품이 하나 남잖아. 천하의 차도진이 나사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 그녀를 가두고 감시하던 광기 어린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툰 예비 아빠만이 남아 있었다. 수연이 다가가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자 도진은 그녀의 배에 귀를 갖다 대었다. 아가야, 아빠가 좀 서툴러도 이해해라. 대신 튼튼하게는 만들어줄게. 그의 낮은 목소리에 반응하듯 뱃속의 아이가 쿵 하고 발을 찼다. 그날 밤 평온하던 펜트하우스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잠을 자던 수연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배를 부여잡은 것이다. 으악, 도진 씨, 배가 너무 아파요. 양수가 터져 시트가 젖어들고 있었다. 예정일보다 2주나 빠른 진통이었다. 놀라서 일어난 도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했다. 침착함의 대명사였던 그가 바지를 거꾸로 입으려다 넘어질 뻔하고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넣는 등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신 차려요. 차키 챙겨요. 오히려 수연이 그를 다그쳐야 했다. 도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수연을 번쩍 안아들고 엘리베이터로 뛰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끊임없이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이야. 내가 엑셀 밟으면 10분 안에 도착해. 숨 쉬어. 수연아. 후, 하, 후, 하. 병원 분만실 앞 도진은 짐승처럼 복도를 서성거렸다. 안에서 들려오는 수연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는 5개월 전 총에 맞아 쓰러지던 수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렸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업보 때문에 아이나 수연이가 잘못되면 난 살아갈 수 없어. 그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두 사람을 지켜달라고.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호출에 도진은 분만실로 뛰어들어갔다. 수연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수연아, 나 여기 있어. 제발 힘내. 조금만 더. 수연은 고통 속에서도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으아, 세상을 깨우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의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들어 올렸다. 도진은 탯줄을 자르는 가위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탯줄을 자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 저주받은 핏줄이라는 강박, 그리고 수연을 아프게 했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간호사가 깨끗이 닦인 아기를 도진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감겨있는 눈, 오밀조밀한 코, 그리고 자신을 닮은 인매. 도진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안녕. 내 아가, 아빠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침대에 누운 수연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아이를 안은 채 수연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나를 구했어. 나를 진짜 사람으로, 진짜 아빠로 만들어줬어. 아이의 이름은 차다온으로 지었다.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이었다. 다온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도진은 아들 바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난을 떨었다. 회사 집무실에는 다온이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았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베이비시터가 보내주는 아이의 동영상을 보며 실실 웃어 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냉혈한 차도진은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육아책을 탐독하는 다정하지만 조금 주책맞은 아빠만이 남았다. 수연의 삶도 변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 사모님으로 안주하지 않았다. 출산 후 몸을 추스른 그녀는 도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중단했던 학업을 마쳤고 미혼모와 저소득층 임산부를 지원하는 다운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다. 도진은 그런 수연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어느덧 1년이 흘러 다온이의 첫 돌이 다가왔다. 태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돌잔치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총출동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진은 턱시도를, 수연은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했다. 다온이는 도진의 품에 안겨 낯을 가리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어대며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돌잡이 시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다온이 앞에는 명주실, 붓, 판사봉, 마이크, 그리고 도진이 슬쩍 올려놓은 신용카드가 놓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손을 주목했다. 다온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망설임 없이 판사봉을 집어들었다. 와, 하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호탕하게 웃었다.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려나 봅니다. 제 아비처럼 돈만 아는 장사꾼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수연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날을 회상했다. 1억 원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했던 날, 비 오는 거리에서 도망치던 날, 그리고 총구 앞에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만약 서로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도진이 다가와 조용히 닦아주었다. 왜 울어? 좋은 날에.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꿈만 같아서 깨고 싶지 않아요. 수연의 말에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꿈 아니야.
그리고 깨더라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평생, 죽어서도. 두 사람은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의 한 장면이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도지는 수연과 다운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도진이 수연을 헬기로 납치해 왔던 남해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 그리고 평화로운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반겼다. 도지는 해변에 텐트를 치고 수연과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다운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깨르르 웃고 있었다. 그거 알아요? 당신이 나 잡으러 왔을 때 진짜 악마 같았던 거. 수연이 장난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도지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지. 도지는 수연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수연아,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낸다는 말.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도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 말은 취소할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동행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 어떤 길을 걷든 항상 내 옆에서 발맞춰 걸을게. 네가 뒤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수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약속 지켜요. 나 걸음 빠른 거 알죠? 놓치면 안 돼요. 도진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걱정 마. 내가 체력 하나는 자신 있잖아. 100살이 되어도 너 하나쯤은 업고 뛸 수 있어.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세 가족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파도가 밀려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웠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는 그 어떤 파도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가난한 소녀와 오만한 총재. 시작은 비극적이었고 과정은 광기 어린 추격전이었지만 그 끝은 서로를 구원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도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수연의 따스한 숨결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함께하니까 그는 수연을 더 꽉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랑한다. 내 마지막 구원이자 영원한 나의 집.